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에서 매일요 중점적으로 다루는 종목 두 개를 찾아보면서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해가는 포인트 각자 얘기하고요. 각자 질문도 합니다. 물론 업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오늘 그 부분 하나씩 나눠보죠. 오늘은 이 대표, 예. 제가 무슨 종목을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저는 SK 하이닉스부터 해서요. 예. SK 하이닉스의 위에 형님 있잖아요. 예. SK텔레콤. 예. 그리고 저 위에는 SK. 그리고 저 위에는 왕할아버지 계시잖아요. SK CNC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오늘 또 딱 보니까 SK CNC를 또 이 대표님이 직접 설명해 준다고 또 정말 선택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SK CNC가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선 가장 이제 그 목표 주가 상향률에 대한 쪽이 좀 마음에 들어서 SK CNC를 좀 들고 나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 대표님이 상당한 수준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에 대한 쪽을 떠나서 SK CNC를 지금 보고서 내용에 대한 쪽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약간 한번 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보고서 내용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SK CNC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가치에 대한 쪽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중고차 부분의 사업부가 뭐 작년 같은 경우 엔카가 이제 흡수합병 되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중고차 사업부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엔카 인수합병을 통해서 뭐 사업에다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엔카에서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중고차 매매 쪽이 좀 달라붙어서 비중이 24%, 매출 비중에서 한 2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죠.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잠깐 올려야겠네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한 중고차 매출 비중이 매매가 한 24%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종합 관리 구축이죠. IT 서비스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IT 서비스 업체가 SK CNC인데, 이 SK CNC의 매출 IT 서비스 쪽에서 한 70% 정도 안 되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핵심 이슈는 IT 서비스 매출, 그러니까 네.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라고 해갖고 이제 중소 이제 IT 업체들을 이제 좀 지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만들었는데 이 개정에 대한 영향 자체가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는 에코폰 그러니까 지금 중고 휴대전화 사업이죠. 이런 유통사업 진출을 뭐 계획을 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SK CNC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주식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짜증이 나고 있어요. 저는 SK CNC에서 그렇게 3, 4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엔카나 뭐 에코폰? 에코폰이야? 중고 휴대폰? 예. 그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태어나 처음 들었네요. 예, 그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SK CN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IT 서비스 업체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IT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들어간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죠. 네. 과거에 이제 물론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일감 몰아주기 이제 과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좀 지원이 됐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대주주 지분을 박아놓고 다른 계열사들에서 이제 일감을 줌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K CNC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SK CNC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지분이 많이 그렇게 들어갔죠. 50몇 억 들어가서 이제 몇 조짜리 회사가 됐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주식 가장 잘하는 사람은 최태원 회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하시면 뭐예요? 큰 집에 가 계신데. 어쨌든 언제 나와? 큰 집에선? 그거는 아직까지는 마지막 이제 3심은 안 끝났기 때문에. 3심 대법원 판결이? 예,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SK CNC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옥상 5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SK에서 이제 SK그룹 자체가 이제 과거에 이제 소버린과 지분 경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SK 이상 어떤 지배 구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SK CNC입니다. 그래서 이 SK CNC 같은 경우는 SK 계열사들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때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대표적인 이제 SK 그룹의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됐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 단위, 이제 4조 단위에 대한 흑자를 내는 이제 그런 기업이 됐고요. 또한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고 SK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다양스럽게 이제 SK CNC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 지주회사를 편입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과거에는 SK의 비중이
있었죠. 근데 SK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게 기관의 포트폴리오에서 SK CNC에 대한 지분을 SK 대신에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SK보다 SK CNC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 SK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날 때 SK CNC가 움직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얘기가 조금 지겨워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전 단순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굳이 투자 포인트 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SKCNC는 그래서 빅데이터 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맞고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SK텔레콤에서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앞으로 네. 앞으로 세상에 그런 쪽 모바일 오피스 딱 맞았더란 얘기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예.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보고 있고 이성원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목표 주가에 대한 의미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적으로 가는 시장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반도체 실적 대비해서 선행하고 있고요. 호텔신라도 뭐 주가에 대한 그 비싸다고 따지자면은 뭐 호텔신라나 SK CNC나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다 비싼 주식들입니다. 호텔신라가 비싸다고요? 예, 호텔신라도 비싸죠. 아, 같이 멀쩡히 잘 가고 있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왜 딴지를 걸어요, 자기? 아니 호텔신라가 아니 잘간 뭐냐면은 비싸다는 게 뭐냐면 뭐 영업이익 1,000억 나오는 회사가 3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1,000억 나오는 회사가 3조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비쌀 거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실적으로 가는 주식에 대한 쪽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SK CNC 같은 경우도 2,000억 나오는데 뭐 6조니까 도찐개찐 아니겠습니까? 도찐개찐. 이분 지금 방송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도찐개찐이라고 쓴맛을 보고 한번 있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SK CNC도 실적으로 갖고 논하게 되면은 지금 이 주식을 접근할 수는 없는데 SK그룹에 대한 뭐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도 이 정도로 좀 반영을 했을 때 충분히 좀 그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16만 5천 원 정도로 우리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뭐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시장 그 이상 뭐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 저는요, 아까 참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샘프로님인지 학명 호텔신라를 갖고 있냐 물어보시는데, 예. 저는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방송하는 항상 주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예. 오해 이런 거, 그럼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호텔신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제가 그 기사 원고 쓴 거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업 탐방에 놀러 갔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예.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호텔신라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신라 갈 때마다 느낀 건 약간 딴 얘기지만, 이 나이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만 중국어를 배우겠다. 네. 중국어를 배우겠다. 그 생각이 딱 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저는 오늘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요, YG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위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악동 뮤지션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엑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오늘 SM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SM이요, 오늘 레포트가 한 두세 군데에 났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레포트는 어디 거냐? 네. 한국투자증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움증권에서 또 일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저희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디에 속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해드리는데요. LG 하우시스 있죠? 한번 봐주세요. LG 하우시스. 시청자분들 한번 봐주세요. LG 하우시스가 오늘 이제 주가 떨어지는데, 오늘 어느 증권사에서 또 신규 추천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왜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작년 6월 정도에요. 이게 7, 8만 원 할 때요. 7, 8만 원 할 때. 근데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LG 하우시스요. 그래서 주봉으로 쭉 놔주세요. 월봉입니다. 월봉에 주봉으로 놔주세요, 주봉. 근데 이게 제가 왜 봐드리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오르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키움에 거래하시는 분들도요. 제 말이나 이승원 대표 말이나 이게 누가 말하고는 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인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주식이 이거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무슨 며칠 선이고 몇 분 보유 이렇게 해서 이거 뭐 매매 급소다. 이런 거 그냥 개인끼리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리저너블하죠. 합리적인데요. 기관 투자하거나 외국인은 그렇게 해서 사거나 파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의 스트레티스트 한 명 나왔어요. 저희 방송, 머니투의 아침 방송에 나왔어요. 딱 보면 전지현 스트레티스트 잠시 후에 나올 텐데, 똑같은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근데 한국투자에 있는 친구인데, 인상도 비슷해요. 정말 재미난 게 인상도 비슷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 인상이 약간 말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LG 하우스를 얘기하는데요. 그 친구도 스트레이티스트이기 때문에 종목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너희 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LG 하우스를 얘기하면서요. 만화를 보면 쿵헉 이런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예. 뭐 웹툰에 들은 거 감탄사 있잖아요. 제기를 쫙 뇌를 치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주택 시장이 좋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좋아지니까 LG 하우스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이 마이너스 많이 났는데요. 진출 몇 년 만에 플러스로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니 올해 하반기에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바뀔 수 있는데 그게 호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자기네끼리 아침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방송을 하는데 그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귀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제가 LG하우스를 저도 나름 스타트를 했는데요. 주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전 흔들리거리겠지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크게 올라가는 단기적인 건 모르지만 크게 올라갈 땐 우리 누가 얘기한 건 여기 애널리스트나 우리 키움 전문가건 누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키움에 나오더라도요.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게 상당히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 그게 길게 갈 수 있는 재료냐 그걸 가져야지 정말 대박이 난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SM 있잖아요. SM을 네. 본론 들어왔습니다. 왜 얘기에 나왔냐 했더니 한국투자증권이 썰길래 해서 너무 무슨 왜 얘기하시나 그랬어요. 근데 제 얘기는요. 예,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예. 자다가도 제가 떡이 생기는 사람이라 그랬죠. 예. 아까 농담 안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점심으로 요 앞에 방송 키움증권 바로 앞에 갔거든요. 우리 예. 방송 기자랑 같이 다른 여자 기자랑 예. 같이 갔는데 반가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 거기 이게 키워드림 팀의 팀장님이 계세요. 종교하는 예. 팀장님이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 종교하는 팀장님이 점심을 또 사주는 거야. 이게 말하고 제가 항상 늘 겸손하고 말이에요. 예. 겸손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운때가 다 맞는다. 예.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SM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SM은요. YG보다 SM이 난 게 하나 있어요. 네.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제목 자체가 든든한 아티스트와 똑똑한 매니지먼트의 만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엑소를 여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 엑소가 어떤 애들인지 모르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딱 조사해 보면 1,400분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솔직히 제 판단하면 한 200분 정도가 엑소를 알 거예요. 엑소. 나머지는 잘 모르신다는 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엑소가 중요한 게 엑소 M이 있고 엑소 K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엑소 M이 왜 M인지 알아요? 만다린. 만다린이에요. 그래서 예. 중국 사람들 용하는 거고요. 엑소 K는 이제 코리안이라서 한국 애들 친구들 용한 건데 그게 이수만 대표가 예전부터 한 거가 거의 5, 6년 전부터 중국 시장을 노려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지금 글로벌화하게 되고 이 레포트 내용도 딱 보시면은요 스마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서 매니지먼트를 잘한다는데 중국에 대한 특화된 시장을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 SM이고 그것이 아직까지는 YG보다 조금 한 단계 레벨 위에 있다 그런 매니지먼트 차원이고요. 그 수치 제가 딱 보여드리면 제가 페이지를 찍어드릴게요. 이 대표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두 번째 페이지 있어요. 한국투자의 두 번째 페이지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활동 아티스트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있고요. 그 밑에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밑에 연도별 콘서트 모객 수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포인트만 딱 집어드릴게요. 네, 이거 있죠. 이게 아래 화면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많이 잘 보이시게요. 연도별 콘서트 모객 수 이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가 핵심입니다. 이게 급증하는 게 일단 보시고요. 그래갖고요. 자꾸 이제 이승원 대표가 저한테 이런 얘기할 때, YG 얘기할 때마다, 엔화가 어쩌게 돼갖고 말이에요. 걱정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동네에서 콘서트를 많이 하거든요. 좀 90%가 중국에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그 효과가 엄청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바로 하나 위에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건 앞서 얘기한 건 콘서트 모객 수고요. 바로 위에 거 보세요. 그게 활동 아티스트당 매출액 추이 및 전망이다. 활동 아티스트당. 그러니까 아티스트 한 명당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냐. 그 화면이거든. 지금 화면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요거요. 이게 보면 활동 아티스트당 매출액이 이렇게 급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투자 포인트 중에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도 좋지만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보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제가 아침에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오잖아요. 이제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아예 택시를 이제 똑같은 분 타고 오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아침에 5시 반쯤 정도 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더 뭐 일찍 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4시부터 첫 손님을 예약 손님을 태웠대요. 그 어디 있느냐면 중구 애들인데요. 저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이에요. 거기서 애들 3명을 데리고 왔대. 10대 3명이래요. 10대 3명 왔는데 어딜 가냐 했더니 잠실 실내 운동장 갔다는 거예요. 그게 몇 시까지 가니까 5시에. 5시에 예정하고 왔는데 길이 안 막히니까 도착했더니 4시 20분에 도착했대요. 잠실 실내 운동장에. 그 왜 도착했냐면요. 이번에 설날에 또 하는 모양이에요. 아이돌 체육대회 있죠? 그걸 보려고 500명 선착순 입장시키는데 중국에서 그거 보러 오는 세상에 지금이요. 근데 그 판을 이해 못하면 SM이건 YG건 절대 주식 못 산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설명한 건데 대표적인 게 그래프가 바로 이걸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SM은 사람들이 이제 이수만이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수만이 아니고 이제 김영민, 이수만 투탑 체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YG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그 김영민 사장이죠. SM은 이제 김영민 사장이고 YG 같은 경우는 이제 양현석 대표가 대부분 이제 이끌고 있는데 이 김영민 씨가 이제 프로듀싱 같은 경우는 이수만 그 회장이 하지만 실질적 회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김영민 대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영민 대표에 대해서 워낙 이제 뭐 또 그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SM이라든가 그동안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 늘 긍정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전 같은 경우도 역시 2012년도도 마찬가지죠. 하한가 2번 이렇게 3번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늘 밝게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정말로 이제 현실화되는 게 이제 가장 크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작년에 초반부터 해갖고 이제 여태까지 4번 중에 2번을 그 실망감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스트레이트 뻗을 수는 없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판단도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큰 것들이 다시 가면 이런 것들이 다시 건설중 이런 것들 쉴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간단하게 오늘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들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일단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기업들에 대한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영업무역 한세실업이라든가 베이직하우스, 지금 이제 그 내수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의료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한파가 몰아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북유럽 지역에서도 지금 뒤늦게 다시 한파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 또 상향되는 것도 또한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오늘 실적이 하향된 기업들에 대한 종목 중에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데요. 지금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쪽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자동차 쪽에서 기아차에 대한 지금 실적 전망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제목이 아주 공격적입니다. 선반영이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실적 하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인데 좀 너무 비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 지금 일부에서는 2019년도까지 지금 가장 크게 글로벌 그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마켓 쉐어가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현기차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쪽은 유효한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좀 악재에 대한 지뢰밭이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또 누가 했어요? 그 KPGM 삼정 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회계사가? 예, 회계사가 있습니다. 회계사가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아무래도 좀 뭐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나름대로 TV에 나와서? 아니 TV가 아니고 뉴스로 나왔습니다. 회계사님 또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현기차에 대해서. 여기까지 해서요. 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움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꼭 이분이 나오셔서 확실한 시장관 그리고 투자 전략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겸 스트레이트 전지원 투자 전략가 겸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는 하셨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야, 많이 먹었는데도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좀 신이 내린 체질인데? 부끄럽습니다. 자기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과찬의 말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말이에요. 또 운동도 하셨다니까. 운동? 운동을 해서 술에서 내가 절대 가까이는 안 서요. 전전에는 이코노미스트 옆에 가까이는 안 서고요. 지난주에 얘기 우리 다 마지 못했잖아요. 포트폴리오, 연간 포트폴리오 이런 거 했잖아요. 그 얘기 조금 더 해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이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거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예.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2005년보다 낮습니다. 지금. 산업 생산 증가율은 위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어떻게든 가계 그 밸런스시트를 리커버리 시키는 과정 속에서 소비 성향은 굉장히 천천히 좋아지고 네. 고용 시장이 안 좋아서 이 고용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 안정에 미국이 굉장히 힘쓰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리쇼어링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이머징 수출 증가율이 잘 안 뜨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거기에 대한 내수 대응으로 중국 같은 경우가 신도시화가 걸릴 거다. 여기에 반응하는 한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특히 40배 갔다 20배로 떨어진 성장 프리미엄을 다 반납한 그런 대표 종목 뭐 제약주의 한미약품을 필두로 그런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요. 그럼 최근에 보시면 중국 소비 주가 약간씩 번지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렇죠. 예,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얘기 하기 전에요. 저번 주에도 한번 제가 상품 시장 전망이랑 외환 시장 전망 이렇게 써놔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미국이 굉장히 천천히 좋아지면 어디에 직격탄을 주냐면요. 상품 시장에 직격탄을 줍니다. 네. 상품 시장 반응을 못 합니다. 상품 시장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상품은 사이클이 한번 상승 사이클을 타면 미니멈 5년이고요. 네. 한 번 가면 한 10년까지 갑니다. 여태까지 세 번의 슈퍼 사이클이 있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한 번 사이클이 주저앉게 되면 비슷한 기간 동안 주저앉게 됩니다. 그럼 5년 동안? 예. 네.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사이클, 상품 시장 사이클이 없을 겁니다. 개별 종목 위주로 그 상품 위주로 움직일 겁니다. 그거는 조금 기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네. 우리나라의 내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거랑 상품 시장의 안정이 맞물리면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한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전이 잘 보시면 한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요? 예. 5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은 공격수의 역할을 할 겁니다. 방어수의 역할이 아닙니다. 한전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네.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움직입니다. 네. 보시면 한전 절대 주가 바닥이 어디냐면 2011년입니다. 네. 한전이 움직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전이요 일단 돈을 못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을 못 버는 게 어느 정도까지 못 버냐면요. 더 이상 경영이 나빠지면 안 되는 정도까지 못 벌어야 됩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에서 또 전기회사 억지로 올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면 한전이 언제 움직이냐면요. 한전은 원래 부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한전 분석하려고 그러면 머리 터집니다. 너무 부채가 복잡해가지고. 네. 근데 한전이 2011년부터 왜 움직였냐면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이자 비용을 못 갚는 정도까지 들어갔습니다. 한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기 공급을 싸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회사죠. 민영화를 시키던 말던. 근데 한전이 너무 힘들게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뒤에서 정부가 이걸 계속 봐주는 기업인데 정부도 부채가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상품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 주식은 5년에서 7년 만에 한 번씩 드디어 움직일 때가 공격수로 변신할 때가 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전이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고 이자 비용도 못 갚는 상황에 왔는데 이거를 보조해야 될 정부도 부채가 많다. 그럼 정부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널 도와줬는데 지금 나도 여력이 없다. 너 그럼 형 이대로는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알았어 정상화 조금 시켜줄게. 한전이 보통 로우 PBR에 들어가면 0.3배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이게 한 0.56배까지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게 하면 이게 PBR 1배까지 가면 그거는 또 정부가 그러려고 만든 완전 수익사업으로 된 거잖아. 예. 그러려고 널 만든 게 아니다. 라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일단 빚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생각을 어떻게 얘를 정상화 시켜줄까? 한전이 계속 요구하는 건 그런 거죠. 사오는 원가에다가 요금 좀 연동시켜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때 안 되냐면요. 물가가 고물가나 아니면 상품 시장이 뜨거우면 이게 바로 물가를 막 건드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짓 절대 안 해줍니다. 근데 이게 물가가 저물가인데다가 상품 시장이 막 계속 내려가서 하향 안정화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럼 물가를 안 때릴 것 같은 겁니다. 물가가 너무 낮습니다. 네. 그러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게 공격수로 변신한다고. 근데 중간에 변동성이 있는 게 함정입니다. 그럼요. 전년에는 저는 지금 한국전력에 완전 꽂혔어요, 지금요. 저도 한국전력은 태어나서 10년만 처음으로 지금 요즘 관심주에 올려놨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게 좀 조짐이 있었다는 걸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전전에너지스트가. 이코노미스트께서는.
근데 이건 5년마다 7년마다 맨날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정해져 있는 저 주식입니다. 5년 전, 7년 전엔 제가 바보였으니까 못 봤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정부의 부채가 많아지면 또 이게 뭘 건드리냐면요. 사실 영업이익이 네. 올해 하반기 되면 잘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애널리스트들 다 바이콜 날릴 텐데요. 아마 상반기가 아마 주가는 피일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는 주식이어가지고요. 그럼 그 회사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 있는 그 한전 담당 친구한테는 우리 스트레스에서 잘 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겠네. 잘 보라고. 김상구 부장님이 저희 유틸리티 담당이신데요. 아, 높은 분이? 이거 굉장히 잘 캐치하고 계시고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와, 벌써 이렇게 조직의 생리까지 하면서 안 계신 본부장님까지 벌써 칭찬해드리고 아래 것이. 예,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냐면 왜 이걸 그냥 말씀드리면 이걸 따라가는 비슷한 스타일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많으면요. 요즘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기업 부채가 많으면 자산 매각 압력이 들어갑니다. 한전은 대표적으로 배드 컴퍼니입니다. 북도 안 좋고요. 영업이익도 안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원자재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제 영업이익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정부의 도움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북이 안 좋으니까 이 북이 진짜 좋아지려면 영업이익 막 나가지고 이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산 매각 들어갑니다. 공기업 자산 매각이 그겁니다. 이런 주식 이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한전 같은 스타일은 저 PBR에다가요. 고포 주식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린 주식들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 저 PBR 고포 주식인데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다 버린 주식입니다. 애널리스트도 버렸고 매니저도 버렸고 개인 투자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린 주식들이 저 PBR. 근데 이게 함정이 뭐가 있냐면 이 대전제들이 움직여주면 이게 시세를 뿜습니다. 근데 대전제들이 글로벌 경기, 아까 봤던 상품, 물가, 영업 환경 이런 게 다 맞아 들어가면 그래서 5년에도 7년마다 한 번씩 0.3에서 PBR 0.6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어이, 그거. 이 대표님도 한번 물어볼 거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한국전력 비슷한 것도 있지 않아? 뭐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또 있고 한데 가스공사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 이게 자산 매각이 들어가면요. 한국전력은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안 좋습니다. 왜 팔 수가 없나? 팔 게 없나? 아니요. 똑같이 파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한전 북을 열어보시면 거기 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만약에 토지를 시가로 평가하면 한전, 포스코, KT 같은 주식들은 너무 저평가. 왜냐면 취득 원가로 다 재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목의 가치고 목의 가치는 인구의 가치입니다. 도시가 있고 목에 다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 기지국들 다 비싼 땅인데 옛날에 그냥 취득 원가로 받아가지고 팔면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저번 정권 때 자원외교한다고 이전 경기 사이클 고점에서 그 해외 광고를 다 받아왔거든요. 비싸게. 현금시장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현금이 들어오는 창출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산가격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팔면 손해고요. 현금이 들어오는데 팔아서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냥 한국가스공사 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게 공기업 그 연구체 발행 허용하겠다. 요거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영업이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온다. 하나는 자산을 매각해서 북을 클린화 시킨다. 거기에 약간 핀트가 조금 그래도 연구체 발행해갖고 좀 북을 클린화 시킬 수 있는 뭐 어차피 그 연구체 발행하게 되면 자산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연구체를 이게 회계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부채로 와야 되는지 아직 저는요, 전 또 느낌을 또 중시하는 남자잖아요. 제가 딱 몰라도 느낌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전전 그 스트레치가 그 얘기를 두 번째 했잖아요. 부동산, 그 한국전력 부동산 얘기했는데, 저는 그 가스공사랑 한전이랑 제가 역시 하수예요, 하수. 그 전전 그 스트레치 때부터 제가 한참 밑에 수준밖에 안 되는데, 느낌은 한국전력이랑 저랑 통했어요. 결론을 내리는 중간 기착지는 많이 달랐지만 모았는데 저는 그래서 만약 한국가스공사 될 거 뭐 됐지 않으면 내가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해외 지난 정권에서 난리친 거가 하나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가 부동산이 난 모르지만 가스공사는 이미 다 변두리 애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핵심을 복판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그 차이가 워낙 크겠네요. 가치는 그냥 그렇죠. 좋은 부동산은 다 기본적으로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포 있지 않습니까? 포. 반포 갑자기가 그다음 포 들어가는 데는 다 원래 교통의 요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장사편 어떻게 됐어?
목포 어떤 목포 이런 데 거기서 중지? 목포 이런 데 가서 돈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여수, 그런데- 목포 이런 데 가서. 아, 예. 그런 거야? 예, 순천은? 그렇습니다. 순천은 아니던데요. 아, 근데 비슷한 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얘기해봐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배드 컴퍼니 중에 턴하는데 이미 지금 또 들어갔습니다. 뭐 진짜 용자의 주식들인데요. 이거 아, 용자 주식 좋아. 나 느낌 좋아, 그런 거. 근데 네. 못 이거 기관 투자도 못 삽니다. 왜냐면 진짜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엑셀 갖고 말씀드렸던 게 기존 성장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한도치 성장 그 한동전 프리미엄이 떨어지니까 두 개로 가는 겁니다. 하나는 그때 뭐 아니면 구조적으로 진짜 이번에 얘는 턴한다, 너무 싸다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막. 그렇죠. 예. 근데 그 후자에 이제 안전을 말씀드렸는데 그 요금 인상은 6월달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전까지 그런 게 다 반영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반영하면 PBR 0.6배까지 반영하면 된 거거든요. 용자 주식이 뭐냐니까? 아, 비슷한 겁니다. 한전이랑. 북이 엄청 안 좋고요. 예, 예. 두산그룹주.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북이 엄청 안 좋고, 그 다음에 영업도 안 좋은데, 이게, 그러면 영업도 안 좋은데 도대체 뭘로 턴하냐. 아까 상품 시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나 아니면 모든 시컬리컬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expected yield랑 expected cost가 있는데, 코스트가 충분히 일단 빠지면, 그렇지. 예. 경기가 무조건 바닥에 있는 거는 금리와 유가 같은 게 충분히 빠지면 코스트가 충분히 빠진 게 바닥을 만들어주거든요. 네. 이 상품 시장 안정화돼가지고 코스트가 충분히 빠진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외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서 회사 단에서도 북이 너무 안 좋아서 드디어 견디다가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막. 네. 네. 예, 그런 애들이 지금 보면 3명이 있습니다. 네. 네. 걔네들이 이게 연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 작지는 않은 종목들이니까. 아, 얘기해보세요. 네. 하나가 한진중공업이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한진중은 또. 네. 어떻게든 배가 터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케바리. 예. 그 다음에요. 하나가 GS건설. 아, GS건설. 예. 오케이. 최악의 뭐 회사죠. 예. 상품 시장 그러니까 상품 시장 안정화된 게 아까 수요 말씀드렸지만 공급 측면에서 미국 애들이 이제 안정된 쉐일을 바탕으로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하니까요. 당연히 반대급부적으로 이쪽에서 플랜트를 넓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종목 얘기는 자세히 또 나중에 할 거고 하나가 더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잠깐만. 방송을 아시는 분이 우리 전지현 스트레이트께서.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게? 야, 이게 묘미거든요. 예, 다음 주에 듣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시작하는, 예. 예. 잠깐만. 왜 생각이 안 나지 지금? 그건 나한테 보면 안 되지. 몇 시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고무 가격 안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무 타이어 같이 움직입니다. 아, 타이어 주식. 근데 이게 어떻게든 크게 보면 다 자산 매각을 하는 게 포인트고요. 네. 정부가 그 업황을 돌려주던가 아니면 낮은 코스트를 바탕으로 이게 턴어라운드 진짜 용자의 주식이죠. 변동성 엄청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사고 남자의 주식들. 용자. 그러니까 네.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진짜 장기간으로 놓고 사고 자면 리워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을 줄 겁니다. 그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전지현 스트레이티스트는 종목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객관적으로 이코노믹 사항이랑 전체 자금상 공수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겠고요. 나중에 혹시 또 기회 되면 또 본인이 얘기할 때도 아마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레포트 나오고 그런 거 위주로 나올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토크 배틀은 해외 국내외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오늘의 이슈. 그러면 종목별로 이슈 있으면 종목별로도 우리가 따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해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그 IMF에서 아예 오늘 토크 배틀을 하라고 표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지금 2017년도 지금 그로스 자체를 이제 3.7%로 상향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내년은 이제 3.9%로 상향을 시켰는데 이 업사이드에 대한 쪽, 그러니까 요인들과 또 이제 다운 그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선진 시장에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예. 잠깐만요. 이거 예, 영어로 써 있네? 예, 영어로 써 있습니다. 자기 영어 좀 한다고 자랑질하는 거야? 아닙니다. 어. 자료가 IMF에서 영어로 내놔서. 그럼 구분을 해갖고 한국말로 바꿔와야지. 지금 때가 어렵던데. 한국말로 바꿔야 됩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예. 그 내용을 간단히 그 한국말로 풀어줘.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선진 시장에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의 약한 수요, 그리고 유로존에서의 스태그네이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도 그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자본의 이동, 변동성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리스크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스트레티스트. 전략가가 이제 시장 전략가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와 주가의 상승 속도가 괴리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는 천천히 회복을 하는데 그 페드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그 FOMC 의사록에 대한 나오는 그 표현에 의하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경기 회복이 느리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은 느린데 주가는 이제 미리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변동성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머징은 박스로 갇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그 표현일 것 같고요. 리스크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가 좀 둔하다라는 때가 들 때 시장이 쉽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유로존에 대한 경기 회복,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로 짚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아까 뭐 IMF 지금 예. 얘기했잖아요. 봐서는 몇 가지 수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이번에 나온 것들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글로벌 전 세계 그 경제 성장이 3.6에서 3.7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나마 중국에 대한 목표치를 성장치를 7.0에서 7.3으로 올렸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한테 천만 다행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정말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시장이 올라가려면 요즘은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이 좀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중국이 목표치를 작년 한 7, 8월 하더라도 믿을 거 없다느니 뭐 곧 망할 거라니 얘기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그래도 위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그나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의 그 전략가들의 얘기는 매번 바뀌는 건 사실인데요. 그나마 아직까지 분위기상으로는 그나마 미국의 경제나 미국의 주시장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씩 여전히 위로 보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혹시 그 얘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메린치에서 이제 그 분기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예. 이 설문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70% 정도로 많은 비중이 뭐냐면 그 현재 주가가 약간 고평가돼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나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요 그나마 좀 보수적인보다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이머징 마켓 계속 얘기 나지만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불안한 생각은 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이 되게 애매한 건 뭐냐면 지금 뭐 중국이 7.5% 올해도 이제 7.5%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할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한국 그 예상치가 3.9%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머징으로 보기에도 되게 좀 애매하고 네. 선진 시장으로 보기에도 되게 애매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정말 애매한 그런 국가가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이렇게 선진시장인지 이머징인지 빨리 정해놓고도 자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산 배분이 되게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소외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경우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그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는 우리나라가 13%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지면 뭐라면 이게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같이 훅 빠진다. 예. 돈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제일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는 게 2.7%인가? 제가 정확한 끝 단위가 0.2.7인지 6인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제일 많은 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고. 예. 2위가 러시아의 정유회사, 3위가 차이나 텔레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별로의 그런 제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건 그렇고요.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막 돌입하잖아요. 이번 내일 모레 해갖고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설날 전까지 쭉 나갈 텐데요. 실적 시즌 전후에서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글쎄요, 잠깐 화면을 한번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네네. 지금 그 실적에 대한 쪽은 그렇게 썩 나이스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을 때 우리 시장이 정말 세게 움직이겠다라고 보여지는 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PBR, EPS 증가율. 그 표입니다. 지금 PBR은 상당히 낮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장부가 수준에 대한 PBR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PS 증가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20% 이상에 대한 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 대비해서 EPS 증가율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 자산에 대한 배분 과정이 나타났을 때 가장 주식이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시장은 한국 시장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에 대한 시즌 뭐 물론 이번 분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다음번 분기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그 한번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한 쪽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네. 지금 호텔신라 항공우주 뭐 거의 마무리됐죠. 네. 내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G생활건강 이제 발표가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그리고 화면을 표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1월 24일 날 이제 삼성전자인데 그렇게 특별하게 뭐 그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라는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전자랑 디스플레이는 언제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24일이고요. 삼성 SDI가 1월 24일입니다. 삼성물산까지 이렇게가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아차는 금요일 할 거고. 예. 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제 그 과연 실적을 그 감소시켰던 요인이 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핸드셋 쪽에서 많이 줄은 건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많이 줄은 건지 전반적으로 다 줄었는지 그리고 반대쪽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쪽은 얼마나 유지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월 4일 날 하는구나. 예, 좀 멉니다. 종목별로 오늘 좀 우리가 꼭 좀 코멘트를 각자 의견을 뭐 맞고 틀리거나 각자 의견을 한번 합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예. 그 하이닉스 있죠? 네. 이 대표는 어떻게 봐요? 하이닉스 오늘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하이닉스 빠지고 있는데. 왜 웃어? 빠지는데 웃고 있어, 이 사람. 예, 아니, 웃겨갖고. 웃긴다고? 예. 엘피다. 내가 물어본 내가 웃기다는 거지? 아니. 비웃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네. 그 엘피다의 증설 때문인데, 제가 이제 그 하이닉스를 작년에도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엘피다하고 마이크론이 합병을 했는데, 엘피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를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는 공부를 잘 하셨지만,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뭐 하래? 예,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 둘이서 독서실 가서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엘피다하고 마이크론이 합병한다고 해서 볼륨에 대한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죠. 볼륨에 대한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테크닉이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기술 경쟁에서 이미 뒤처져서 엘피다가 망했기 때문에 아무리 증설에 대한 쪽을 가져가고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쪽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BEP에 대한 쪽이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를 넘어가는 그런 BEP를 내놓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증설에 대한 물량 자체가 1.8%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올해 말에 증설이 완료가 되고 올해 말에 증설이 완료가 돼서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생산을 하는데 디램에 대한 공급량의 1.8% 정도에 대한 지금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호들갑을 좀 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8% 엄청 큰 건데. 예, 아니 그래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 메모리 증가분을 고려를 한다라면 1.8%는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그런 증설량이 아닐까.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올해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4억 8천만 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요? 예.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안 잊어버려요? 예. 중국에서 작년에 3억 5천만 대, 올해 4억 8천만 대. 네, 내년 같은 한 달에 4천만 대.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증가할 거 아닙니까? 가면은요, 최대 판매량의 연 8억대까지 가죠. 8억대, 9억대까지 아마 인구 증가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8억, 9억대까지. 예,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쪽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좀 주가가 흔들거렸는데, 저는 시장 때문에 지금 SK는 좀 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39,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넘사벽이란 말이 4만 원이라 그랬는데, 이 대표 그때 1사분기 얘기했잖아요. 1사분기 안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1사분기가 이 대표 하도 그러니까 한번
믿어나 보자. 뭐 신뢰성이 예. 있는지 모르지만 뭐 믿어나 보자.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1.8%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뭐 아무 건덕지도 안 된다.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지만 하여튼 뉴스의 모멘텀은 분명히 호재냐 악재냐 보면 그 정도 악재를 분명하죠. 그래서 그 정도 며칠 조정받으면 되겠거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요. 네. 말이 나온 김에 그간부터 다시 짧게 한번 가보죠. 원익 IPS 있죠? 예, 예. 사실 오늘 그 애널리스트를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키움증권에. 예, 예. 바빠서 못했어요. 원익 IPS 어떻게 봐요? 드디어 10,000원 확실히 넘어가 버렸어. 예, 예. 근데 왜 저러면 그때 분명히 이런 얘기 했잖아요. 10,000원 넘어가면 뭐 차익 실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지는 거야.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응? 갈 수는 있는데, 응. 12,000원 정도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제가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드렸죠. 이런 종목을 갖고서 이제 시가총액 1조 정도를 만들 수는 있다. 근데 여기서 1조 정도를 가게 되면은 1조 정도 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 쭉 이렇게 보시면은, 파트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조 가고 나서 증자하고 나서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1조 찍고 나서 무너졌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IT 부품 업체들이 1조라는 1조 클럽을 갔다 오게 되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12,000원 정도면은 그 정도면 다 간 거다라는. 그래도 지난번에 10,000원의 벽이었는데. 아니, 10,000원까지는 올라가는데 네. 12,000원까지 보시고 거기서부터는 차익 실현을 준비하셔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요? 예.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예, 예. 저는 오늘 뭐 LP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뉴스가 나온 거가 얘네들한테는 호재다. 호재다. 호재라는 생각. 물론 삼성의 지분이 들어간 거가 제일 큰 호재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10,000원, 11,000원의 벽이었다 그러면 삼성이 이제 지분 들어갔잖아요. 예. 그다음부터 지금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뭐 전 목표치는 잘 모르겠어요. 심층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갈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뭐 좀- 99년도에 한 뭐 18,000원 정도가 최고가니까 그래? 뭐 그 정도 보시는 겁니까? 얼마? 18,000원. 아, 그러면 애들이 하는 얘기야죠. 정말 좀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갖고 있고요. 예, 예. 또 짧게 한 것도 보죠. 예. 인터파크. 인터파크. 인터파크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인터파크 INT에 대한 공모가가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이 오늘 올라갔다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막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이 구조가 지속이 되면은 그 13,000원대에서 계속해서 계속 가격에 대한 쪽이 걸리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쪽에 대한 매수로 올라올 때는 주가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다. 약간 뭔가 시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닙니다. 연관 관심주라고 했더니 약간 계속 디스하는 것 같은데. 인터파크 INT가 상장이 되게 되면 네. 2월달 초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유는 좀 탄력이 많이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저는 탄력이 죽을지 모르겠는데 더 간다. 그쵸. 탄력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더 가는데 어느 정도 쉬느냐거든요. 뭐 한 분 정도 그래갖고요. 쉬느냐. 네,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다음번에 2월 중에요. 예. 우리 또 실무자 있죠. 예, 업계 예. 실무자 또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한번 모셔갖고 한번. 진짜 명세점 얘기해볼까요? 업계에 또 살아있는 예. 증인. 예, 예.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업계까지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겠고요. 또 관심주 하나 있었는데 뭐가 볼만한 게 얘기가 많이 나올 게 있었는데. 거기까지 해보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에 올라온 내용 예, 맞아. 그거. 예.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거 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팟캐스트에 올라오신 분 중에 오늘 많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시골 양반이라는 분이 저 이제 팟캐스트를 딱 한 종목이라고 오디오 하는 게 있는데요. 예. 혹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여기까지 팟캐스트 보면서 키움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계좌도 또 새로 뜨겠다는 분이 있는데요. 그랑 저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조선주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그랬는데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이제 유럽존 쪽에서의 경기 회복이 좀 빨라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라 아직까지는 시간에 대한 쪽은 걸린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라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못한 얘기한 것은요, 무슨 항공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있는데요.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 얘기가 한 번 또 있네요. 삼성정밀화학 얘기 드렸는데, 어저께 말을 까먹었는데, 저는 여전히 태양광의 다코스 상태가 유지하고 있고요. 그 기술적인 차이는 우리 공대 출신 이 대표가요.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아직 스터디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거로 하겠고요. 바로 다음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바로 1935포인트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55포인트 기준으로 잡겠는데요. 어저께까지 또 해서 제가 또 완벽하게 또 이겨버렸어요, 어저께요. 그래서 7대 7이 됐습니다. 이거 아주 대단한 거 아주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7대 7인데요.
오늘도 제가 한번 과감하게 한번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똑같은 논리로요. 똑같은 논리를 오늘은 색깔이 약간 파란 게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것들 중에. 그래서 오늘은 1955포인트 기준으로 로 가겠습니다. 1965포인트 기준으로 로요. 아, 65요? 예, 예, 아, 제 예. 눈이 나빠졌나 보네. 예, 아니, 65포인트. 근데 저도 오늘 로인데, 음. 그러면 오늘 지수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먼저 잡으세요, 그럼. 제가 잡을까요? 저는 그러면은 1960 언더로 하시겠습니까? 위로 하시겠습니까? 1960? 예, 기준으로 그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1962, 63, 62. 62? 위, 업. 업. 음. 그럼 저 62 밑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럼 1962 기준을 업. 예, 저는 1960 밑에. 밑으로. 예, 왜 이렇게 안 좋게 봐요? 아니, 업을 하셔갖고. 아니, 소신껏 하는 거죠. 소신껏. 안 좋게 보는 거 아니고, 저도 한 그 정도 살짝 밀려서 끝날 거는 같은데, 음. 지금 이제 안쪽에서 보게 되면은 안 좋게 보는 이유 자체를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여전히 지금 외국인 매수가 좀 좋지 않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금 갈 때 못 가게 되면은 시장이 또 밀릴 때 쉽게 밀릴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종목에 대한 반등은 나오고 있으나 지수에 대한 반등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많은 장애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로 봤습니다. 저는 론데 저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 역설적으로는 거래가 없어요. 예. 예, 팔 사람도 없다. 예. 예, 팔 사람 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약간은 안이한 생각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그 팟캐스트에 올라온 사연 있으면 저희가 내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 오후 5시 정도에는요, 오디오랑 비디오 정도 보고 있고요. 요즘 벌써 그 오디오 비디오 합으로 한 1,800건에서 2,000분이 이건 다운로드 봐서 듣고 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못 들으시면 꼭 좀 확인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 구독 신청하시면요, 어떤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으로 다운받으니까 이렇게 많이들 이용해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두 남자 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